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요즘 창조경제라는 말 많이 들리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데요. 창의력, 창조성이라는 말 참 갖다 붙이기 좋은데 개념은 정말 모호하죠.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 문화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박 대통령이 많은 설명을 했는데 역시 어렵네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차라리 전봇대나 손톱 및 가시처럼 콕 찍어 얘기하면 명쾌하게 전달될 텐데요. 그러면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만나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남북 긴장 상황, 부동산 대책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 수순에 들어가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연일 긴장이 고조되는데 국민들은 무감각하다. 대통령조차 질질 끌려가면서 말로만 단호히를 외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가 더 멀어지고 만다. 스스로 숨통을 조이며 버텨봐야 체제만 더 불안해진다.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들이 몇백 명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금강산 건물도 넘겨주고 개성공단도 넘겨주는 것 아닌가라는 등 북한을 성토하는 목소리와 대책 촉구가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에 비판적 의견이 많았는데요. 어떻게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 하는 것 같은데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분양가의 현실적 하향 없이 소비 심리만 부추기려 하면 또 다른 하우스푸어들만 재생산할 뿐입니다. 한쪽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양산하는 정책을 내놓고 한쪽에서는 세수가 부족해 적자 국채 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세금 대폭 깎아주고 이게 정부가 할 짓인가? 하우스푸어가 왜 정부 정책으로 구제해줘야 할 대상인가? 그럼 주식에 올인했다가 빚지면 정부가 구제해주는 건가라는 등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김종은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워싱턴 포스트의 장관직 낙마에 대한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일방적인 희생자가 아닌데 조국을 이런 식으로 비난하다니 추천한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나 모르겠군요. 억울해서 그랬던 것 같지만 이 기고문으로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것 같다라는 등 비판적 견해가 많았지만 조국이 필요하다고 불러서 들어와 보니 당한 건 인격살인밖에 없었던 현실에 애국심만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등 공언론도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위령제에 불참한 데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4.3 사건은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선 당시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걸 믿은 제주도민들은 표로 보답했다. 추도식에 참석하는 건 기본이 아니었나.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등 비난이 이어졌는가 합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역사를 왜곡하여 폭동을 민주항쟁으로 제멋대로 바꿔놓고 어느 대통령이 폭동기념일에 참석한다는 말인가라는 등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분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검토, 대한문합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철거, 민주당 당권 레이스, 노원병 보궐선거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학생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왕따 문제가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최근에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철없는 어른들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얼굴을 보니 성격 좋아 보인다 혹은 복이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근거 있는 이야기일까요? 한 정보통신학과 교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일까요? 성민수 PD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얼굴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최창석 명지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얼굴, 체형, 재능들이 다
진화에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화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결과로 생긴 얼굴 재능들을 우리나라 분야에서 이제 파헤쳐 본 거죠. 스포츠에는 대부분 북방이 가 있고, 전문직에는 대부분 남방이 가 있고, 중간에는 좀 문화계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얼굴의 형태별 분류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환경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 교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얼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제가 볼 때는 얼굴로만 봐서는 그렇게 결단력이 뛰어나실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남방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관찰력이 무지 좋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온갖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뇌도 이렇게 잔해적이기 때문에 그걸 분석, 상상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까지 해보니까 이게 옳은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폭 할 수 있어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거는 그런 재능도 타고났지만 어릴 때 그런 상상력, 분석력 이거를 굉장히 연마를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또한 성형을 통해 얼굴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능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뇌를 보는 건데 직접 못 보니까 얼굴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굴을 고친다고 해서 뇌가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책에서는 정치인, 기업인, 운동선수 등 40개 분야 1370명의 얼굴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얼굴과 재능의 상관관계를 진화인류학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밝혀 기존의 관상학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교에서 전기정보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가 이처럼 얼굴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은 영상 처리 컴퓨터 그래픽스인데 그걸 구사하는 대상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얼굴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제 얼굴에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걸 알게 됐고, 그 전까지는 이제 얼굴 표면을 처리했습니다. 몽타지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얼굴을 만든다든지, 대구 개구리 소년의 10년 후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또 연예인 2세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주로 얼굴을 짝입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재능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얼굴과 재능,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는 얼굴에는 많은 정보가 있어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능이라는 게 이렇게 남방과 북방 이렇게 딱 갈려 있으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흔히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재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성공했고, 재능이 없는 분야를 선택한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성공을 못했을까? 그 이유를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자기 재능하고 맞는 분야에 열심히 좀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얼굴 형태가 재능과 성공을 결정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부족한 재능도 채울 수 있다고 말하는 최창석 교수. 성공은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서울신문 송윤수입니다. 지난달 26일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22주기였습니다. 1991년 3월 도룡뇽 알을 찾으러 갔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5명이 11년 뒤에 와룡산 기슭에서 유골로 발견됐는데요. 아직도 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박홍규 PD가 전합니다. 어린이 5명이 한꺼번에 실종된 지 넉 달이 지난 가운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1년 3월 26일 도룡뇽 알을 찾으러 뒷산으로 올라간 당시 11살 김영규 군 등 대구 소년 5명은 그 후 영영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종된 지 11년이 흐른 2002년 9월 와룡산 기슭에서 차가운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모임의 나주봉 대표. 그의 직업은 각설이 분장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트로트 테이프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7월 인천 월미도 공연 중 울면서 전단지를 뿌리는 개구리 소년 부모를 만난 뒤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서 호소를 했어요. 저분들이 이렇게 대구에서 자식을 찾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단을 한 번씩 보고 아이 찾는 데 도움을 달라. 그럴 때 서로 앞다퉈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떨어져서 아버지들한테 다시 한 묶음을 얻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결국 나 대표는 2001년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모임을 직접 만들고 실종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개구리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과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에 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개구리 소년 사건, 이영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및 진정 소급을 해달라고 저희가 청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끝내 국회에서 다뤄지질 못하고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그놈 목소리가 상영되는 기간에 약 한 10만여 명의 그 서명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렇게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아이들 영화가 2011년도에 이렇게 제작이 돼서 상영되면서 그때도 온오프라인으로 한 8만여 명 서명을 받아서 입법 청원을 해서 공소시효 폐지가 지금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개구리 소년 사건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이 사격장 근처라는 점, 법의학자의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 등 나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들 유골과 함께 실탄이 발견되고 또 법의학 발표에 따르면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어떤 조직적인 이런 힘에 의해서 아이들이 피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천안함 용사 기일과 개구리 소년의 실종일이 3월 26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다고 말하는 나 대표. 아직도 부모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잃고 11년 반 동안을 이렇게 전국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는 죽음으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범인이 잡히나 싶었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을 더 이상 이렇게 수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죽음이 잊혀지는 게 이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일단 판례는 약해서 안 되고요. 그의 조그마한 컨테이너 사무실에 14년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송기룡 씨가 방문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송 씨에게 나 대표는 딸을 찾을 수 있는 희망 그 이상입니다. 애를 찾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참 많이 해봤는데 누구 하나 들여다보질 않고 누구 하나 이 관심을 가져보질 않았어요. 이 현수막이나 전단이나 모든 것은 이제 금이로 의미로 이제 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뒤에 계시니까 좀 뭐랄까 엄마는 좀 든든하다 그럴까. 나 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 갈 때까지 가볼 작정입니다. 이달엔 정부 차원의 개구리 소년 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을 건의하고 추모공원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성이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개구리 소년 부모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고 공테이프에 음악을 녹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쉽게 음악 파일을 내려받으면 되지만 그때는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면 녹음 버튼을 누르려고 대기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참 옛날 얘기 같죠? 이젠 유물처럼 느껴지는 카세트 테이프, 그 명맥을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호준 선임 기자가 소개합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공은 가로. 자, 네 번째는 일은 안 하고.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느닷없이 나타난 카세트 테이프에 주춤 손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분이라면 바로 카세트 테이프 세대입니다. 그 다음엔 아련한 추억이 밀려오기 마련이죠. 성적이 오른 기념으로 선물 받았던 카세트 플레이어, 용돈을 쪼개서 하나둘 사모은 카세트 테이프, 공테이프에 복사해서 듣던 외국 음악들. 아득한 옛날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년 안팎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카세트 테이프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1963년에 첫 선을 보였다고 하니 기껏 50년 전에 태어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건이 됐습니다. 정말 모두 사라진 걸까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의 공장 밀집지대. 한 공장에 문을 밀고 들어가니 기계음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카세트 테이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제법 오래된 기계들입니다. 아직도 고집스레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고 있는 이창희 사장. 그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선배님이 아버님께서 이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영업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97년, 96년도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변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본 적이 오래인 것 같은데 누가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를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수요층은 그 교회들 이제 설교나 간증 테이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들에서 이제 녹음이나 이제 아이들 목소리를 담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또 하나는 이제 행시사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사님들 직접 녹음해가지고 이제 카세트로 복사해서 드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사장과 동생 부부 외에 직원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이렇게 기계로 생산한 건 아닐 겁니다. 세월 따라 공정을 바꾸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옛날에 인건비랑 지금 인건비가 변화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밖에 이제 못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수급 문제가 또 문제가 걸려서 이제 리더 테이프가 붙어 있는 60, 90, 120분짜리가 아예 생산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현재 공정으로다가 이제 공테이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의 제작 공정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원단을 이제 거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에 내려와서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줘서 커팅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된 공테이프들은 일일이 검수를 거쳐 포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스크류들이 다 박혔는지, 여기에 부품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최종 검수? 네, 최종 검수를 하는 거예요. 기계를 멈춘 동생 이윤희 씨 부부가 테이블 앞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테이프에 나사를 받고 손으로 일일이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이에요? 작업하다가 나오는 분량을 여기서 고쳐서 수리해서 다시 재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스크류 박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테이프 하나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에 2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원에서 300원 정도 한답니다. 원자재 값이 몇 배 오르는 동안 테이프 가격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도 살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도 줄이고 자동화 라인도 늘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인건비 자동화 라인 늘려서 저희 공장에서 득본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도매상들은 물건을 그냥 한 개에 100원에 받아다 110원 팔으면 10원이라도 남지만, 저희는 100원짜리를 만들어서 130원에 팔더라도 공장 유지비며 전기요금이 저희가 50만 원이었었는데 150만 원까지 늘기도 하고, 기계가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인건비 반영이 안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요.
시장 조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바람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날로그가 자꾸 이제 디지털로 변하면서 이제 세상이 좀 각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옛날 것을 그래도 좀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테이프 사업이 많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끝까지는 살아남아서 한 요 정도는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간절히 있고요. 청년기에 시작해 중년에 접어들 때까지 오로지 카세트 테이프만 만들어온 이창희 사장. 그에게 카세트 테이프란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카세트 테이프가 삶이죠. 왜냐하면 뭐 가정에 힘든 점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일을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좀 갑자기 이제 감회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지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는 해요. 한 운명과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쉴 틈 없이 앞으로 달려가지만 과거로 이어지는 끈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의 경랑 속에서도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묵묵히 매달려온 한 중소기업 사장의 땀방울이 유난히 고귀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 다 많고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모가 커져서 이번에는 좀 만족스러운 방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낮에는 반팔 소매 옷을 입은 사람도 눈에 띄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다시 꽃샘추위가 온다고 합니다. 비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니까 두터운 옷 정리는 잠시 미루셔야겠습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